안녕하세요. 패션이 만난 사람들. 예, 오늘도 정말 제가 모시고 싶었던 분, 만나고 싶었던 분을 모시고 또 재미있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규제 때문에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우왕좌왕하고 계신 것 같고 심적으로도 좀 많이 좀 지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이런 시기에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시기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 구체적인 것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아파트 말고 이제 비아파트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마침 최근에 좋은 책이 나와가지고요. 만사 오케이의 돈 되는 1,000만 원 소액 투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뭐 돈이 많으면요, 뭐 상가도 할 수 있고 꼬마 빌딩도 할 수 있고 뭐 토지도 크게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뭐 아파트 갭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소액으로 아파트가 아닌 다른 투자 상품들, 특히 부동산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제가 좀 책을 재밌게 읽었고 이런 메시지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모셨습니다. 만사 오케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고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많으신 신동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사오케이 신동기입니다. 야. 오늘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니, 나와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뭐. 예. 근데 만사 오케이라는 말만 들어도 느낌이 확 와요. 또 사실 제 법인이 하나 있는데 네. 법인 이름이 만사형통입니다. 야, 만사 형통, 만사 예. 오케이. 어떻게 만사 형통의 반 영어식 발음이 만사 오케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느낌이 또 좀 살짝 설명해 주셨는데, 야,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시구나. 뭐 그런 생각이 딱 들기도 하네요. 예. 뭐 잠깐 그 동서분이 하시는 그 매장을 도와준다고 들어갔다가 족발 가게를 네. 그 당시를 하다가 네. 사실 이제 동서분 하시기를 제가 한 7, 8년을 거기서 도와드렸죠. 그리고 또 부산에 내려가서 한 13개 매장도 내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프랜차이즈 대표님이신 거예요? 저는 아니죠. 그 이제 보조로 이제 보조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예. 본사에서도 한 뭐 동서분 하고 또 예. 본사에서도 몇 개를 해내주면은 그 뭐 조금 하나를 지원하겠다. 그런 이제 감언 있을 겸 이제 속아서 사실 보면 제가 이게 성격이 조금 도전하는 성격입니다. 뭘 하면 자꾸 아마 그 당시 처음으로 전국에 차량에 그 무전기를 달고 배달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 같은 경우에는 그 250분의 1지도 전국 지도를 그렸습니다. 각 구에. 또 그렇게 매장들을 키워봤으니까 이제 그러고 각 코스 지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그 사실 몇 개 매장을 오픈하다 보니까 이런 게 제가 아마 지금 특수 물건을 정리하는데 그런 간접 경험이 또 되고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또 그 지역 분석이라든지 상가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전문적으로는 배우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업을 몇 년 했고 또 제가 또 프랜차이즈 본부까지 운영을 했다 보니까 실제 매장 개설은 제가 한 40개를 직접 개설했고요. 그다음에 넘겨받아서 하고 물류까지 해서 한 150 정도의 매장을 돌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상권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게 된다 안 된다. 소형 매장으로서 볼 때 분위기가 된다 안 된다. 이 정도는 이제 캐치를 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장사로서는 어떤 성공 케이스가 됐는데 이 사업에서는 관리에서는 좀 제가 부족한 면이 된 거예요. 근데 2008년도가 딱 들어서니까 리먼 사태가 생기고 나서 그 전후부터 이게 이제 상권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대기업도 그 체면을 지켜서 움직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실 그 작은 상권에 침입을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물류 같은 경우도 대기업들에서 이제 다른 계열사를 통해서 시장을 장악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매장들이 제가 24시간 배달을 했으니까 처음으로 아마 전국에서 거의 우리가 80년대 말부터 24시간 배달을 했으니까요. 24시간 배달. 그 당시에 그 2교대, 3교대 직원들을 했고 98년도부터 그 당시에 제가 단골이 한 7,000명 되길래 좀 별나게 이제 그 배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지역별로 분석도 하고 그 엑셀로서 그걸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 돈이 한 7, 8천 들어갔을 거예요. 2년에 걸쳐서. 결국은 그걸 못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586 갖고는 그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너무 일찍 좀 그렇게 자꾸 이제 앞서가려고는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일본을 98년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그 3월 달에 음식 박람회를 매년 참가했습니다. 그때 제가 일본을 가면서 일본의 경기가 계속 하방을 하고 내리막을 겪는데 이제 최소한도로 음식값이 최악으로 내려가도 저는 이제 그것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처음에 갈 때 한 예로 그 덮밥이 그 이제 일본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가 있었는데 처음 이 동경에
가서 그 당시 제 기억이 98년도에 390엔 정도를 했는 게 해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갈 때 그 약 250엔 정도로 했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매장이 힘들까 하는데 이 매장의 상권들이 이동하는 게 상계는 1층에서 이게 2층, 3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거의 이제 무인으로 돼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프랜차이즈 그 본부로서는 대규모에서 식자재를 공급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매장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그 제가 부동산을 모르는 시점이었는데 2005년도까지 일본을 가면 항상 우리가 그 식당을 이렇게 방문을 보면 하루에 한 7끼를 먹어야 되니까 네. 많이 경험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가는데 동경 외곽지를 나가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그래야만 유명 식당들이 있었는데 2003, 4년 이후부터 자꾸 동경 시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제 보니까 외곽의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항상 그 일본 경기가 나쁘다고 하는데 매년 갈 때마다 동경의 교통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일본이 어렵다 하는데 그리고 이 식당 입장에서도 자꾸 축소를 하고 어떤 대형화라든지 이거 체계화시켜서 이걸 하는데 이 공사는 계속 벌어진다면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상황이지? 근데 작년에 갔던 그 매장을 이제 방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점이 안으로 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제 2005년도부터 거의 신주쿠 중심으로 해서 록봉기 힐을 거의 방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우리가 가서 이제 트렌드를 거기서만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음식 흐름을 봤지만, 거기 도시 개발한 것도 거기서 이제 사실을 처음 보면, 야, 대단하다. 뭔가 이 개발이 뭐 한국도 이런 형태로 가겠구나 하는 형태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하여튼 제가 돈을 만지면서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어요. 매일 일이 바쁘니까. 네네, 그래도 어느 그렇죠. 정도 서울의 온평구 저런 게 뭐 뉴타운 그렇게 되는 모양이다. 그럼 깨끗하게 되겠네. 이 정도가 저는 그 남 얘기를 본 거예요. 매년 보면서도. 네. 그 당시에 이걸 좀 깨달았으면 될 텐데 네네. 결국은 식당을 한다든지 프랜차이즈를 한 친구들이 결국은 살아남은 친구들이 보니까 사옥을 짓고 공장을 짓고 정부의 돈을 지출해서 하는 친구들이 지금도 살아남았죠. 근데 남은 매장을 빌려서 하는 친구들은 결국은 이 흐름에서 뒤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노력하더라도 문을 닫아버리고 사실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많이 그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업종 변화를 해야 되겠다. 아마 이게 식당이 힘들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서 이제 조금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지 않으니까 부동산에 눈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어갖고 그 당시에 2011년도 정리해서 받을 물건이 마땅해. 물론 그 당시에도 뭐 아파트를 사고 이렇게 갔으면 되는데 네. 딸랑이 이어갖고 보는 눈에서는 10% 20%의 수익을 갖고는 답이 안 나오게 생각해요. 내가 전업을 하겠다면 이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한 50% 정도 수익은 나야 세금을 내고 내가 가정을 끌고 가고 이 업체를 끌고 가기 정도 되겠는데 그 당시에 보기 뭐 20% 30% 그러면 세금 띄고 나면 내가 가서 이게 전업을 해서 될까? 어차피 처음 들어올 때도 그러면 내가 업종을 바꾸겠다는 생각에 이제 부동산으로 눈을 뜬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뭐 공부를 하고부터 이제 저도 입찰을 들어갔죠. 한 10번 계속 떨어지죠.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낙찰도 한번 받아봤으면 소원이었겠다. 네. 그래서 우연찮게 사람이 길을 잘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제가 받은 물건이 묘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토지였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예. 묘지가 있는 토지였다는 거죠. 예. 이제 그 당시에 조금 있어 보니까 그 묘지 자체가 사실은 지목이 돼지였고 또 하나는 돼지였어요 또. 예. 와. 돼지에 이제 묘가 있으니까 옛날 집터에. 그렇죠. 예. 시골집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공법이라든 이런 법을 몰라도 이제 그 생각에 뭐 돼지가 그 당시 제가 약식공원 때 그 길을 그쪽을 대충 가본 기억이 있어서 돼지가 평당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8만 원도 안 되게 감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 30%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제 생각에 이거 뭐 잘을 몰라도 뭐 이게 계획 깔리면은 건물을 뭐 건폐율이 40%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굳이 100평이면 40평 짓는데 240평이 되는 걸 내가 그 뭐 호화 저택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한 20평, 30평만 지으면 될 텐데 굳이 그 땅에 묘가 있는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면 그걸 펜스를 예쁘게 쳐서 한 40평을 떼어내주고 나머지 그냥 대지로 팔면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면 20만 원 받아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받아도 20만 원 팔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겠네. 이제 초기 장사의 촉으로 이게 나온 거죠. 네네. 네? 네. 장사의 촉으로 어떤 공법이라든 부동산을 떠나서 그렇죠. 그냥 뭐 원가가 있을 테니까 예. 좀 부대중 해도 이 정도는 남겠다 이런 거죠 간단하게. 이제 그건 아마 그게 아마 일반인보다는 제가 모두 협상도 아마 좀 나설 겁니다. 첫 번째 받은 건 그 생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마음으로 한 40명 펜스를 치면 되겠다 해서 받았는데
마침 한 필지가 이제 한 56평이 또 두 필지였는데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이제 주말 영농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네. 주말 영농은 이제 어차피 뭐 302평 미만은 거의 형식적인 농사만 지어도 될 정도. 요새는 조금 그렇고 옛날 그래도 한 2011년도 12년도는 그래도 조금 엄격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도 작물을 뭐 심어야 되겠다고 신고해서 그러면 옥수수를 심겠습니다 하고 3월 초에 받았으니까 4월 한 중순쯤에 이제 그 옥수수를 심으러 간 거예요. 심으러 가다 보니까 진짜 생생한 꽃이 살아있는 무덤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사성이라든지 재단에서 보니까 거의 100평이 넘는 공간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첫 번째 제가 이제 이거 뭐 내용 정리란 이 쓰고 고민을 한 게 결국은 장사법, 본명 기지권에 대한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자료가 많은 시절도 아니고 네. 인터넷이 발달한 시절도 아니고 제가 또 인터넷 서툴었고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을 방문하고 뭐 구청이든 저기 시청이든 담당을 만나러 가니까 자꾸 이제 이 관계가 되죠. 결국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체납자 그리고 그 소유자를 만나서 협상이 또 잘 안 돼서 결국은 구리소송이 들어가고 또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와 딜이 시작되고 이제 그런 사건은 거의 우리가 이런 사건들은 가면은 거의 90% 이상이 조정으로 끝나요. 또 판사님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네. 이해관계가 있는 땅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두려웠죠. 나무집 묘를 건든다 하는 게 감히 상상을 못하는 입장이고. 괜히 뭐 이겨도 좀 찝찝하고.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런데 판사님이 그 조정하는 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85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저보고 이제 그러면 요를 주는 조건으로 한 1,500에 뭐 그냥 하세요. 뭐 내가 3점 4점으로 다 인정 못 하겠고 이 더 이상 이 관리가 있으니까 그 정도면 될 겁니다. 피고 당신이 능력이 없으면 동생을 불러오든지 만약 당신이 그렇게도 안 된다면 우리는 내가 구리수 판결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조정하세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 조금이라도 더 부르려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때는 그게 얼마나 황급합니까? 한 3달 4달을 진짜 장사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아픈 판에 네. 얼마나 두려웁니까? 그게 일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네. 땡큐. 감사합니다, 판사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이제 소송의 그 의미를 아는 거. 내가 처음에 그분들을 만나러 가서 사실 우리가 이런 작은 물건을 받으면은 야, 그거 어쩌라고, 뭐 하려고, 당신 알밖에 한 거지, 네. 뭐 투기꾼 아니야. 이런 게 사실 압박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의 토지를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팔아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처분해야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아파트 같으면 대중성 있고 안정성, 황금성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지만 땅은 가격도 몰라. 왜 산지도 몰라. 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상태 내에서 이 작은 땅을 갖고 또 가면 급박을 해두면 감정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편에서 또 서로 감정을 건드리고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걸 완화시키는 게 소송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송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배워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끝나니까 조금 이제 더 들어가죠. 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수익을 들어가면서 어차피 수익을 내야 되니까 저는 처음부터 선순위 가처분 물건이 있으면 이거 왜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항상 질문을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강사분들이 피곤해하지. 왜 당신만 그런 질문하냐. 그러니까 저로서는 형편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니까 최소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어차피 제가 그 얘기죠. 그 경매라는 시장에서 물건을 낸다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놓은 게 아니겠느냐. 설령 그 악재가 있다는 걸 그걸 그도만 낼 수만 있다면은 분명히 수익 부분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근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을 공부를 해달라. 네. 저는 어쨌든 오너 생활 대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당연히 저 같은 경우 어떤 뭐 가능성이 5% 있으면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일반 사람은 90%가 안전하다 해도 그 10% 두려움 때문에 하진 않지만 저희들 예. 도전 입장에서는 5%만 가능성이 또 도전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근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감정이 약하게 됐고 또 떨어질 거고 그 리스크를 알고 예방만 한다면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수익이 더 난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정상적 물건이 20% 정도 수익이 난다면은 그런 악재가 있는 물건이 그것도 내고 한 50%가 떨어진다면 거기서 한 10% 내지 한 15%는 경비로 쓰고 나머지 수익률은 그러면 다 정상적 물건보다 한 15% 정도 수익이 더 온다. 나는 고생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겠다. 네. 일단은 요식업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다가 크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되고 있었는데 그래도 몇백억 규모였을 테니까. 아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잘하시다가 이게 뭐 IF 이후에 이제 금융위까지 오고 여러 가지 대기업과 경쟁 구도에서 이게 이제 일반 이제 자영 기업들 특히 요식업 같은 경우 살아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업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요식업을 하면서도 생겼던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이제 그쪽을 사업으로 이제 돌리셔갖고 공부를 하셨는데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